여러분, 저희 약속드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 2일차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성대한 개막식과 오후 세션들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틀차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만나보실 세션은 세션 5입니다. 지금부터는 AI 시대,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 도시라는 주제로 준비된 발표와 토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피지컬 AI 기술이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 공간에 가지고 올 변화와 혁신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도시와 항만,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능형 해양도시의 미래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해양도시 구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실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께서도 많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보는 세션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화면으로 다시 한번 QR코드를 소개해드리니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오늘 나누시고 싶은 의견 있으시다면 미리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잠시 후 진행되는 토론 시간에 여러분 많은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좌장님과 패널분들 한 분 한 분 소개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소개되면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으로는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장님께서 본 세션 이끌어 주시고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예정입니다.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발표와 토론에 함께 해주실 연사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원 황기연 초빙 교수님 먼저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역시 무대 위에 등단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축공간연구원 김영현 연구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도시연구소 이날의 대표 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희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오늘 발표와 토론에 함께 힘을 더해 주실 텐데 무대 위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실 좌장님과 연사분들 소개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본 세션 진행은 김도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몹시 더운 날씨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기반의 해양도시, AI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와 지능형 해양도시를 주제로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공간의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해양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또 우리 컴퓨터 화면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는 새로운 모빌리티 이동체와 그리고 항만과 교통체계가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 전반에 미치고 있고 특히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항구, 항만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의 미래 경쟁력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이동 그리고 정보의 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구라고 하는 기능 역시 여러 가지 변화에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배 그리고 비행기를 넘어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 모빌리티는 이 지능형 모빌리티로서 AI와 또 다른 첨단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역시 역사 이래로 항구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모빌리티 없는 세상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 도시 경쟁력에서 이 이동과 정보의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네 분의 연사께서 각자 연구와 그리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기술과 또 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된 질문은 패널 토론 이후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연구원 황기현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서울시 전반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신, 즉 도시의 환경과 그리고 도시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과 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또 그 교통을 미래 환경과 접목시키느냐에 대해서 실체적 경험과 그 성공을 만들어 보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도시 환경과 접목한 저자 직강 강의를 오늘 들으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제목은 무인 자율 주행 모빌리티로 여는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 2030입니다. 황기현 교수님 소개해드리고 주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인천엔 공항은 많이 왔는데 여기 컨벤션 센터는 두 번째인데 주변에서 하루 자면서 시설이 정말 국제 레벨을 넘을 정도로 너무 뛰어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나 그 자율주행 이동체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더 높게 할 수 있도록 좀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발표드리는 내용을 경청하시고 그냥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저는 크게 세 개의 필라로 나누어서 얘기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인천은 그 해안가를 해양 주변,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 주변을 지난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를 남쪽에, 그다음에 인천 신항, 그다음에 청라 신도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인천의 서울 의전형 그런 어떤 과거의 인천을 해양도시 주도형 인천으로 지난 20년 동안 바꿔왔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바꿔가는 과정에서 하나 독립된 섬과 같이 그렇게 작업을 해왔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해양도시의 특성, 소위 말해서 해안도시는 무조건 육상의 도시같이 도로나 교량을 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결국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프라 투자를 최소화하고 인프라 투자 대신 모빌리티에 대한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바꿔야 할 그런 공간이 된 겁니다. 오늘 저의 발표의 핵심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섬을 좀 저는 앞으로 인천의 미래의 핵심, 새로운 프론티어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있는 하나의 물류의 핵이죠. 항만 자동화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평택 항을 통해서도 이제 첨단 산업이
이런 그 항만과 연결돼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항만이 완전 자동화되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 물류 그런 어떤 코리도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분절됐던 항만, 공항, 그다음에 도시 뭐 이런 것들을 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엮어서 하나의 교통 체계처럼 서로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서 돌아가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육상에서의 그런 어떤 통합 체계가 이제 이 해상 도시에서 다양한 그동안 우리가 겪지 못한 그런 새로운 교통 수단을 통해서 인티그레이션 되고 해양 도시의 이동이 완성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천은 그동안에 열심히 개발해 왔고 서해안 중심으로 개발해 왔는데 각각 분절돼서 개별적인 교통섬이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통합할 시기가 됐다. 무엇으로? 기존의 도로 인프라나 교량 인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에 맞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업을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168개에 이르는 특히 한 128개에 이르는 이런 섬들, 무인 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런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험장 또 그다음에 가장 먼저 실험되는 장으로 만드냐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항만도 자동화하고 그래서 이 장기, 단중, 장기로 나눠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3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펼쳐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 남서 해안에서도 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섬은 우리 개발의 방향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만 앞으로의 우리 특히 인천에서의 섬은 옛날에 말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조력을 통한 그런 발전을 일으키고 풍력을 통한 발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어떤 이동에 제한이 없고 또 응급에 제한이 없는 그런 새로운 미래 공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 발제의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항만 그다음에 요즘에 우리 인천 공항이 그 트랜스퍼 고객이 많아서 승객 수가 이용객 수가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8개에 이르는 이용하지 않는 현재까지 무기력한 그 섬. 그다음에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송도 신도시, 그 청라 신도시. 이걸 갖다 우리가 엮으면 이제는 인천은 서울 의전형 그런 종속적인 그런 경제가 아니라 해양을 중심으로 인천이 완전히 독립되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앞으로 미래 시장과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 어떤 한국의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저는 태어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요 네 가지 우리 공간들을 연결하는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이런 그 해외 해양 도시를 발전하겠다는 노력은 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없는 거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이런 해양 도시를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아직 시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설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는 그런 장점. 특히 어떤 사람은 조수간만의 차가 뭐 굉장히 높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기회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북한이랑 가까워서 이런 UAM이나 드론 실험하기 어렵다. 저는 그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공간들을 우리가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뛰어난 공간으로 이 공간을 우리가 재탄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액션은 최종적으로 하는데 이 AI 시티는 사람이 액션을 취하는 도시가 아니라 AI가 액션을 취하는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재 도시, 우리는 도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사람이 끝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완벽하게 끝을 내는 그런 도시를 겨냥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AI 도시를 향해서 아시아 이런 각국들, 유럽 각국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어떤 경쟁에서도 인천은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은 다른 항구보다 절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경쟁력 위치에 속해 있다. 단지 이 것들을 개별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끼워 맞춰서 인티그레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면 이제 세계 어떤 항구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도 그렇고 몇 개 도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을 이용한 이런 해양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UAM을 우리 그 경인 운하 이런 축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화하고 실험하고 있고 드론도 섬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면적적으로 더 크게 우리가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타 국가의 해양 도시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 AI는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다 동시에 AI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앞으로 인천은 자율주행 선박,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UAM 이 움직이는 자율주행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실험장에 끌어안고 실험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하나의 도시로서 우리가 만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현재 인천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떨어지고 결항률도 높고 물류 비용도 비교적 분절에 따른 물류 비용이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아까 얘기했듯이 항구, 공항, 그 다음에 섬, 인천의 기존의 도심. 저는 근데 기존의 도심을 인천의 도심을 구도심보다는 해안에 위치한 청라와 그 다음에 항구, 인천항,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우리가 여기 있어 있는 이 송도 신도시가 앞으로 인천의 도심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맞춰서 인천의 도시계획의 구도를 다시 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 중입니다. 섬을 연결하자. 뭘로? 교량으로? 도로로? 아닙니다. 우리는 섬을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연결을 합니다. 항만 자동화 AI 기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항만과 주요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연결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기존의 모빌리티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 서해안에 인천의 신도심을 하나의 그 통합 모빌리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다시 디자인하겠다.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 그러면 다른 것도 함께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현재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 경제 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텍스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은 구역이어서 많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해양 관련 법사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일어났고, 공항을 통해서 의료 관광, 그 다음에 우리 송도를 통한 바이오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패키징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무인 섬을 이용한 그냥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은 어디에도 없는 아주 천혜의 AICT 환경을 현재 우리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피지컬 AI,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 이동체와 인천 도시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엮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 도로나 교량이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 이런 어떤 인프라, 모빌리티에 관련된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도 필요하고 데이터 인프라도 필요한데 그것을 통한 새로운 인천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의 노력만큼 힘들고요. 오늘 저 인천 항만공사가 했지만 이 해양수산부의 역할 굉장히 크고요. 국토부, 그다음에 그 과기 정통부의 이제 통신 시설까지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우리가 디자인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섬을 연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섬 연결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럴 어떤 필요성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조력 발전도 하고 데이터 센터도 세우고 어떤 그리고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실험 공간도 이 섬을 통해서 많이 만들면 이동의 어떤 수요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동 수요를 우리가 옛날에 없던 새로운 자율주행 선박이나 드론이나 UAM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물류 이동이나 그다음에 여객 이동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섬은 특히 이제 무인섬 같은 경우는 장애 요인들이 없어서 우리가 커다란 아주 많은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을 서울시나 비롯해서 전국에서 했는데 너무 많은 그런 규제 요소를 갖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 섬들을 이용한 이런 실험을 통해서 그 어떤 규제에서도 그 어떤 장애에서도 경쟁력 있는 그런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천의 섬을 보니까요 30분 거내 그러니까 그 근해 가까이 있는 뭐 이런 영흥도나 이렇게 근해가 있고 1시간권, 2시간권, 이제 4시간권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거리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역할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 페리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갖고 무인 전기 페리죠. 도서에서도 모든 것이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만드는 그런 비전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도 언제든지 드론을 통해서 물류의 이동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응급 의료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도시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도시로 이 섬을 변천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섬이 따로 도시에 덩떨어진 것이 아니라 섬과 도시가 하나 일체되는 그런 새로운 도시의 어떤 물리적인 실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좀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실증 특구를 만들어서 좀 하고요. 뭐 다양한 전기 하이드로 포일 같이 새로운 그런 실험들도 모빌리티들도 우리가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에는 실증을 하고 28, 29에는 확장을 하고 30년 이후에는 완성을 하는 현재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을 했고 저는 약간 좀 의욕적이고 좀 서두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현 시장의 임기 내에 이런 많은 개혁적인 과제들 그리고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그리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을 현 인천시장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협력으로 진행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그래서 좀 빠르긴 하지만 2030년을 하나의 타겟팅으로 잡고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자동화입니다. 항만 저희가 신항만 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항만은 무인 자동화 항만입니다. 어떤 항만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이게 분류가 되는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인지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 항만에서 움직이는 모든 모빌리티의 움직임을 관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나 무사고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륙의 물류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물류센터로
에서 물건이 출발해 갖고 다시 입항하거나 이제 그 외국으로 떠날 때까지 이런 전 하나의 과정이 하나의 통합 이런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항만에 물건이 내리면은 그 물건들이 바로 이 그 항만과 그 다음에 수요처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최근에 우리가 자율주행 화물 트럭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 물건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운전자의 어떤 제약 없이 빠르게 회랑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안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드맵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항 항만 도심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뭐 도서는 빠졌는데요. 도서도 같이 합쳐서 이것을 하나의 교통 카드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 교통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인천의 어떻게 보면 신도심과 공항과 항만과 도서를 연결하는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마스 시스템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항과 항만은 현재 별로 연결 시스템이 뻔히 앞에 보이는데 연결을 가려 그러면 40분 이상 걸려요. 이런 것도 저희가 새로운 이런 어떤 자율주행 셔틀을 UAM 셔틀 같은 걸 통해서 10분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교통의 변화. 옛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 수요가 없는데 하이웨이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 깐 하이웨이가 나중에 도시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저는 우리가 이런 어떤 공항과 항구의 새로운 하나의 교통 코리도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앱을 통해서 모두 결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Autonomous 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통해서 한 번 사람이 내리면 그 다음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자동차도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용화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지금 EU의 회의의 가장 핵심이 이 자율주행 DRT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행이 굉장히 목전에 왔고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서둘러서 해양에서 도심으로 오고 도심에서 해양으로 가고 도서로 가는 이 모든 교통수단이 멈춤이 없이 최종 도착지까지 데스티네이션까지 흐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DRT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는 옛날 같은 교량과 도로 같은 인프라가 아닙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되려고 그러면 통신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 피지컬 AI가 되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갖추는 작업을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해양 도시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풀풀 날리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탄소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가 보존이 돼서 우리가 다양한 해양 연구를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섬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외진 곳이라고 해서 이동성에서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개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거버넌스나 이동체나 그다음에 이게 데이터나 통신 인프라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관제 시스템으로 엮습니다. 그걸 우리가 드라이빙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나 자율주행 이런 선박 같은 것들은 개별적인 그 이동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이 모든 자율주동차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이 관리 관제 시스템을 우리가 짜야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실증하고 그 다음에 물리 인프라
아까 말했던 이제 도로 인프라만이 물리 인프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 인프라, 그다음에 디지털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논리 인프라, 제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도시에도 물리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논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섬에서도 우리가 접안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격 관제 연계 통신망이나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운항 하역 지역 지정 같은 이런 세 개의 인프라를 우리가 책정을 하고, 공항에는 UAM이나 드론을 위한 버티포트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물리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논리 인프라의 3대 인프라를 같이 갖춰줘야만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율주행 중심의 그런 모빌리티 중심의 그런 새로운 인천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섬 연결, 항만 자동화, 통합 모빌리티를 2026년부터 이제 근거리 실증 사업부터 해갖고 2030년 이후에는 수도권 전체 여기 수도권 전체 인천시 도심 전체가 30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요. 이렇게 하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가 요 관련 어떤 사업의 정부 예산을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한 2030년까지 이건 도로를 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예산이 적게 됩니다. 한 4천억 5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나눠서 투자를 하면은 디지털 인프라 깔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 수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는 뭐를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는 뭐를 주도하고 과기정통부를 뭐를 주도해야 되는지 이 주도 세력들과 추진 세력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는 저희는 지금 인천을 단순히 한국에서의 해양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해양 도시를 만드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지금 뭐 세 번째 보면 항만 처리 효율을 지금보다 한 4배 이상 올리겠다. 그다음에 K조선의 어떤 K모빌리티의 수출 산업화를 현재보다 한 3.6배 정도 올리겠다는 그런 타겟팅을 우리가 갖고 일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용인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용인 클러스터에서 신속하게 이 물건이 그 인천 공항이나 또 인천 신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는 평택항을 통해서 이 충남 쪽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처리했는데 이제 물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거는 자율주행은 친환경입니다. 저희는 2026년에 비해서 앞으로 향후 50년에 탄소 배출이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서 인천 공항을 통해서 의료 관광을 아마 올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인천에 있는 섬을 이용해서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조력 발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무인섬이나 섬을 이용해서 우리는 풍력 발전이나 저걸 통해서 우리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전기 공급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몇 군데에선 떨어지지만 이 해양 도시로서의 통합 모빌리티 이 부분, 왜냐하면 저희는 공항과 항만과 도심과 섬을 다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전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응급도시 대응력, 멀리 떨어진 섬에 사는 분들도 결코 의도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위상을 갖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동남아에 아시아부터 우리가 전파를 해서 우리의 모델이 아시아 국가의 이런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인천항만공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인천은 그동안에 열심히 발전해 왔고요. 이제 발전해 온 거를 꿰야 됩니다. 꿰는 거를 기존에 우리가 말했던 교량과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아니라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깨야 되고, 그러면 환경적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들고 어떤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우리가 키운다면, 인천은 서울 의전형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인천 서부를 중심으로 공항과 섬을 활용한 그런 인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경제권이 앞으로 빛나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황기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황기현 교수님은 국가 전체 교통 정책을 총괄하셨던 교통연구원 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정말 다층적 다각도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조금 되짚어 보면 항구, 항만, 특히 인천 신항은 AI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역과 이송 그리고 장치장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하고, 특히 이것이 무인 야드 트랙터 등 다양한 모빌리티와 전기 기반 장치를 활용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효율 극대화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선도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섬, 도심, 항만 그리고 공항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히 대한민국의 자연 조건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다도해로서의 168개 섬과 대형 항만 그리고 국제공항과 대한민국의 개항지로서의 인천 도심이 하나의 AI 기반 통합 모빌리티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현재의 자원과 함께 미래의 교통자산인 자율운항 전기페리, 드론, UAM 그리고 수요응답형 교통 그리고 대중교통의 플랫폼으로서 연결이 가능한 아주 특별한 도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AI 드론 로봇을 활용한 해양 오염 모니터링과 쓰레기 자동 수거 그리고 무인도의 생태 디지털 트윈 등으로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인류적 가치와 세계적 아젠다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는 모델로서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도형 산업으로서 AI의 지식을 통한 미래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은 인천이 해양도시 전략에서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산업혁신과 환경보전 그리고 도시기능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능성을 주제 발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는 앞으로 다양한 관점과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여는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 2030 발표를 해주신 황기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시립대학교 이정 교수님이십니다. 이정 교수님은 현재 국가 AI 도시계획의 그 국가 R&D 과제를 현재 주도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도시의 도시계획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정 교수님께서는 물리적 AI를 통한 미래 해양 도시 공간 적용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이정 교수입니다. 앞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한 미래 새로운 해양 수도로서의 피지컬 AI를 연계한 비전에 대한 그 황기현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 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과 우리가 당면해야 될 큰 위기 또는 변화에 대한 공격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논의를 좀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토가 또 나눠져 있는 굉장히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삼면이 대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짧은 미래가 아니라 이제 좀 더 큰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 환경이 어떻게 될까? 저는 최근에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토가 더 이상 넓어질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정된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좀 전 주목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육지의 한계 그리고 기후 위기와 해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도시는 더 이상 펼쳐질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과 인구와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많은 국토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수요와 한정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와 함께 저희는 최근의 기후 위기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엔 기후 해양 위원회에서 예시한 걸로 보면은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30년이면은 1m 가까이 해수면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2040년, 2050년이 가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수치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기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삼면이 그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많은 도시들이 이런 해양의 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168개에 대한 섬이 앞으로는 더 많은 섬과 더 많은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 보시면은 극단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국토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천 또 목포, 부산 이런 주요한 도시들이 이런 해수면 상승에 따른 미래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약 100만 정도가 기존의 삼터를 이제 해수면 상승과 기후 위기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런 대체 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약에 영국 공학학회에서 이런 위기가 왔었을 때 과연 어디를 정주지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수상도시가 미래의 최적의 거주지가 될 거라고 응답을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초거대 해상 구조물, 저는 비경컨대 제2의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거대한 해양 부유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 도시에 대한 구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몰디브에서도 MCF가 논의가 되고 있고 잘 알고 계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서도 옥사곤이라고 하는 해양도시 모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도겐시티라고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이제 도시 부유체를 실험하고 제시를 하고 있고, 같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뭐 인천과 경쟁을 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오션익스라고 하는 해상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비전을 이미 이제 제시를 했고, 내년에 실용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자족 시스템을 포함한 세 개의 부유 플랫폼을 가지고 약 12,00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해상 도시를 2030년에 완공하는 것을 표본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부분 실제 최초로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유엔 해비타트가 새로운 미래 정주지로 인정을 하고 제시를 한 공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산 해상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유 플랫폼이 연계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상 도시의 비전 중에 저희 이제 스마트 도시 건축학회가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동네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단위, 새로운 근린 주구 모델의 기본 단위를 어쩌면은 부산의 오션익스도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적 토지 이용과 다양한 자족적인 시스템, 또 SMR을 포함한 에너지 자족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운영하는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컨셉 디자인이 이제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피지컬 AI를 통해서 연계한다라는 이제 비전을 인천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실시간적인 대응과 예측과 바로 액션을 통한 부분을 AI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핵심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 자율해상 셔틀에 대한 플랫폼도 필요하고, UAM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해상 위기 상황과 관련된 방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AI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 또 여러 가지 해수 담수화, 그리고 폐기물 순환, 그리고 미래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응, 또 시민들의 민원 대응이라든지 니즈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관리 운영하는 여러 가지 미래 수요를 AI가 관리 통합하는 이런 적용 분야의 다양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고, 실제 미래의 피지컬 AI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위기 상황, 막 경우에 따라서는 태풍이 온다. 그 태풍이 오는 경우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미래의 이런 부유체들이 어떻게 통합하고 결합을 해서 하나의 안전망을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액추에이터까지도 바로 연계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자율적으로 통제해 줄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런 상상이 가능할 수 있는 미래의 새로운 환경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AI 시티의 미래 R&D를 이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실제 물리 디지털 트윈, 환경 디지털 트윈, 또 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민 서비스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향후 10년 단위의 로드맵을 통한 장기적인 비전으로 구체화시켜서 국가 산업으로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한 미래의 새로운 국토로서의 바다, 그리고 닥쳐올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피지컬 AI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해 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국토의 한계를 AI로서 극복해보고 또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보시자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이 해양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해양 도시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확장의 방법은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되긴 하지만 앞으로 AI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국토 한계의 문제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AI와 해양 도시의 융합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혁신적인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이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시도를 해봤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실현성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도적인 실험장을 한번 조성해 보자라는 정책 제안과 R&D에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그 제안 역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 우리가 해양 도시의 미래상 등을 고민할 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희정 교수님 발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국가 건축의 큰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아우리 즉 건축공간연구원의 김영현 연구위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현 박사님은 현재 국가 스마트 도시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도시 사업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이것이 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스마트 도시와 미래 AI 도시에 대한 기반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AI 시대 해양의 미래, 인천항에서 시작되는 지능형 해양도시 구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김영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축공간연구원 김영현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그 기존의 그 UCT에서 스마트 도시로 이제 좀 전환되면서부터 한 7년 정도 동안에 한 120곳의 그 기초 지자체에서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한 7년 동안 진행을 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을 좀 본 경험으로 앞으로 이제 인천도 이제 해양 도시로서의 그 AI 기반의 도시로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염두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AICT가 최근에 여러 정책적인 화두가 오르면서 여기저기 이제 자리에도 이제 저도 초청받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저는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AI인데 사람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7년 동안 스마트 도시 계획을 컨설팅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스마트 도시 하면은 누가 어떻게 좋아져요? 라는 이야기가 제일 답변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시민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인천이 처해 있는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시민과 도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계획은 어떻게 수립했으면 좋겠는지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천이 AI 해양 도시로 이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짚은 큰 네 가지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내항과 지금 현재 있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발제를 해주신 환경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기술적인 그 토대 그리고 모빌리티가 접목이 된다라면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항만에 대한 접근성과 조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에 살고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해양을 한번 그리고 바다를 한번 바라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은 인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에 와서 바다를 보고 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원도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고 가는 거에서 그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나중에 시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만에 대한 그 환경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제가 2022년도에 인천 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한번 경험을 했었던 거였는데 계획 수립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도 다 분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도심에서 그 해안까지 그리고 워터프론트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에 대한 것들도 모두 따로 세우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문제 첫 번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인천에 대한 그 단순 항만에 대한 재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 살고 있는 시민 그리고 인천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들이 그 인천 원도심과 바다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 와서 바다 한번 구경하지 못하고 있고 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여러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담장과 철조망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어쩌면 가장 바라는 부분들은 첨단의 기술과 해양 도시들도 있겠지만 보다 더 워터프론트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항만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그 환경 문제가 다시 한번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그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들도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쓰레기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AI 도시 기반으로 했었을 때 해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은 항만은 따로 그리고 도시 따로 해양 따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연결되지 못한 계획으로 수립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AI에 대한 그 진정한 해양 도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정말 완전 자율의 AI 항만 운영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AI 워터프론트 그리고 AI에 대한 환경 관리, 재난 안전 관리가 모두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적인 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그 해양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기존에서는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정말 넘쳐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관리의 영역이 굉장히 인간이 하기에는 어려웠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AI 기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자율적으로 예측을 하고 도시 문제를 진단을 하고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시민에게 더 친숙한 해양 도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지컬 AI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제공이 될 겁니다. UAM이 돌아다니고요. 드론들도 전부 예측하려고 돌아다니고요. 로봇도 길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AI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기술과 함께 도시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도 함께 바뀌어 주어야 됩니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했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UAM이라든가 드론이 날아다녔었을 때 시민이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종합했었을 때 스마트 도시 계획을 이제는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2차 스마트 도시 계획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 해양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인 범위를 너무 항만과 여러 가지 그 내항 개발해야 되는 단위별로 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도시까지 보다 더 넓혀진 포괄적 범위에서의 공간 범위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4가지 도시 문제 이외에도 시민들과 함께 인천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도시 문제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여러 도시 계획 체계 안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계획들도 함께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민 리빙랩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지금 인천을 찾고 있는 원도심, 그리고 원도심에서 워터프론트까지 편하게 올 수 있는 보행과 여러 자율주행에 대한 모빌리티, 그리고 인천 항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산업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서로 연결됐었을 때 정말 대표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그 AI 해양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구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점별로 AI가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기술들, 방문객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관광 동선까지도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여러 해양 도시 환경적인 문제점에 대한 배출원도 추적을 해서 예측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에 따른 그 맞춤형 관광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인천이 거듭나야 되는 그 숙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도시 때문에 여기저기서 AI 모델에 대해서, 도시 모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가장 수도권에서 근접되어 있고 인천공항에서 해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AI와 함께 좀 풀어나간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현 박사님.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천시와 인천 항만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인천 시민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제 귀에 있습니다. 인천 항만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인프라스트럭처, 도시 기반 시설로서 그 기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은 인천 시민들에게 생활 필수 시설인 어메니티로 되어서 시민이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이 되어서 인천시의 시민들에게도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많은 곳에서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바다와 도시가 접촉하는 구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와, 이것이 AI 기술로 만들어야 될 첫 번째 과제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인천의 경우는 항만이 도시 문제 해결책이고, 이 항만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워터프론트, 수변 경관이 바다와 도시가 만나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AI의 방향을 말씀 주셨고, 이 의미는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유비퀴터스 도시, 또 스마트 도시 모든 걸 경험해 오시면서 AI 도시까지 가는 이 방향이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 이 기술은 사람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것이 좋은 기술로서 여겨져야지 기술 중심으로만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치가 인천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적 가치의 출발이 인천 항만과 그리고 그동안 항만공사가 다루어왔던 이 시설이 인천시의 미래의 자산이 되고 새로운 공간 자산으로서 인천시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AI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김영현 박사님의 발표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이날의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소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날의 박사님은 부산의 플로팅 시티 해양 도시의 우리나라 대표로서 참석을 해오셨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적 도시 설계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인천 18부두 AI 시대의 세계적 도시의 실험장으로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그리고 항만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날의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나래입니다. 앞서서 이희정 교수님께서 저희 부산 해상도시 UN 해비타트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전조를 잘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UN에서도 일을 하면서 도시와 바다가 만나는 그 접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했던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좀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18부두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미래 해양 도시를 좀 정의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보통 아시는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면은 항만 안에 효율만 이제 신경을 쓰겠는데요. 이제 AI 해양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항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만 밖의 도시 문제, 즉 보행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원도심과의 연결, 수변 공공성 같은 이런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AI나 디지털 트윈, 자율 모빌리티 이런 기술들이 따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바다의 관계를 매일 조율하고 개선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또 환경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인천이 가진 너무 좋은 복합 관문 도시로서 복합 지리 자산, 네, 이런 인천의 공간 자산을 이제 AI,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을 이제 보여주셨다면, 저는 네트워크 기술이 시민 일상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고 검증되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그 답을 이제 18부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18부두인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곳이 밑에 보시다시피 장소성, 실행 가능성, 상징성, 또 확장 가능성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양한 장소성에 대한 얘기 충분히 주셨고요. 18부두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총 사업비 한 6천억 이상 규모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을 어떤 변화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8부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양 전체를 어떤 AI 시대 해양 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18부두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왜 어떤 프로젝트는 세계적 프로젝트가 되는가에 대한 그 관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세계적인 프로젝트는 단순히 크고 비싼 건물, 랜드마크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류 보편적인 의제를 지역의 장소성으로 실현할 때 그때 세계적 프로젝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기후 위기나 해수면 상승, AI 전환, 해양 생태 회복,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 보편적인 의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탄소 중립, 또 미래 모빌리티, AI 전환, 또 순환 경제라든지 일자리, 포용성,
뭐 국제 협력까지 이런 보행 접근성까지 18부두가 이제 담을 수 있는 보편적 의제의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참여했던 오션익스의 경험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션익스는 UN 해비타트라는 UN 기구와 함께 논의했던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 그러니까 부유식 도시죠. 그러니까 해 수면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시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인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 최초의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UN이라는 국제기구, 또 이제 부산이라는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그 오션익스가 함께 참여했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오션익스는 다른 어떤 해안 개발 사업과는 달리 단순히 바다 위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해수면 상승, 기후 적응, 기후 위기, 뭐 이런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이런 문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오션익스를 차별화하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그 전제는 이제 오션익스의 경험을 그대로 인천에 가져오자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렇게 세계적인 의제를 어떻게 지역의 장소성으로 실현을 했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주요 대도시 대부분이 이제 해수면 상승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죠. 전 세계 이런 연안 도시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도시들, 결국은 이제 물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런 도시들이 결국은 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고민이 인천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시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이 풀었던 이 경험은 더 많은 도시에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시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익스는 이런 도시와 압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토지 개발 방식으로 간척 대신에, 매립 대신에 해수면 상승에 뭐 대응하는 이런 부유식 도시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매립 방식에 비교해서 뭐 환경적인 부담, 비용적인 부담을 훨씬 더 적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면서 학교나 어떤 공공시설이나 뭐 상업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세 개의 서로 연결된 이 프로토타입, 이 세 개의 플랫폼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동네, 즉 생활권을 만드는 방식으로 출발을 하고요. 왜 이렇게 바다 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플랫폼은 우리가 보통 육지에서 도시를 개발할 때 이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제약 사항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살고 일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모든 방식들을 완전히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션익스가 이 장소의 맥락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의 하나 사이즈, 이 규모를 이제 정할 때 부산의 경험, 그러니까 부산의 도시 스케일, 또 부산의 보행 단위, 부산의 골목길, 이런 것들에서 이거를 차용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세계적 의제를 이런 지역의 물리적 조직, 그리고 시민의 일상과 연결해서 풀어나가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UN 해비타트 사무총장님의 이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 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산에서 그 첫 번째 사례를 보게 될 거다.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서구의 그런 선진화된 방식을 따라가는 거에서 이제는 UN이 인정하는 이제 새롭게 이제 뭔가를 제시하는 그런 도시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제가 가져오고 싶은 시사점,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부분, 지역의 로컬리티에 대한 부분,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뭐 에너지, 물, 자원 등 모든 이제 분야에 있어서 지금 세계적 현황이 어떤지, 부산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달성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결해서 이것들을 설정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AI와 같은 신기술이 돋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어떤 문제를 하려고 하는가, 그냥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은 계속 익숙해지고 변하고 그렇지만 이 문제의식은 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어떤 가장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런 것이 세계적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18부두가 이제 이렇게 세계가 공감하는 문제를 인천 내양의 장소성으로 이제 구현하는, 이를테면 정말 AI 블루 SDG, 그러니까 해양과 관련된 SDG를 특화해서 실현하는 그런 특별지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개발 계획에는 어떤 그 문화복합, 관광, 공원 이런 기능들 위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AI, 지속 가능성, 보행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 레이어를 더한다면은 이게 그냥 어떤 재개발 사업을 넘어서 세계적인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AI 18부두가 AI가 그냥 뭐 단순히 전시되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작동하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세계적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 계획, 그리고 전담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오션익스에서도 부산에서 아직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비전도 결국은 제도와 조직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보통 성공 사례로 평가하는 이제 해안 도시, 해안 개발의 이제 뉴욕의 허슨야드, 또 배터리 파크,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모두 어떤 이런 이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기엔 좀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천항만공사가 이런 어떤 전담 조직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토지를 임대하고 어떤 뭐 그런 이제 소극적인 방식에서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관점을 갖고 이런 수익들을 조금 더 공공성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이제 환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다양한 좋은 기술들, 이것들이 결국은 실현이 되려면은 이제 기존의 이 제도에서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 계획, 어떤 특별 계획 구역으로서의 지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나래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장소인 항만공사가 현재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18부두를 대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부두는 세계적인 장소인데 우리는 과연 그 세계적인 장소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지만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18부두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가치를 우리가 과연 공간자원으로서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인천의 18부두가 어찌 보면 오늘 해양도시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나래 박사님이 이야기한 세계적인 사례들이 바로 이 다 부두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 시드니의 달링 하버는 호주의 상징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앞서가고 있던 기술 기업인 구글은 토론토의 항만 부두 지역을 새로운 미래 도시로 계획을 하려다 실패한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도시의 경험을, 그리고 국가의 방향과 인천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그리고 국가기관인 인천해운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땅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세계적인 장소로서 우리가 UN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의발전한
새로운 의미의 블루 SDG의 새로운 시작의 장소,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과 역량을 한번 몰입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한 계획과 개발이 지금 올바른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고, 그 의미가 어찌 보면 부산에서 UN 해비타트가 진행해 온 새로운 미래 해양 도시의 모델과 같은 의미와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울림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나래 박사님 발표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토론 발표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AI 도시계획 방향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한민국이 해왔던, 기업과 함께 해왔던 스마트 도시 유비퀴터스의 실질적인 도시 설계와 계획의 말씀을 들어보았고, 마지막에 인천에서 우리가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AI로부터 출발해서 시민과 국민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공을 어떻게 만들 건가까지의 큰 담론부터 실질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우리가 말씀 주신 이야기와, 그리고 인천이 AI 시대 해양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고, 그리고 항만과 해양 도시가 어떻게 AI 시대에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에 접수된 질문과 여러분들이 해주실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QR로 주신 질문을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질문이 현재 혹시 QR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지금 질문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없습니까?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시죠. 네. 네,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 질문 드리시는지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인 장영태라고 합니다. 그 끝에 발표해 주신 이나래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UN 해비텟 수장께서 왜 부산이 서스테이너블 플로팅 시티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워터프런트 그 리디벨롭먼트 프로젝트를 아마 좀 늦게 와서 그런데 많이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성공 사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산을 최초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왜 도대체 미래 도시가 플로팅해야 되는지, 이곳 인천에는 오래전에 카이스트 그 전에 총장을 하셨던 서남표 총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플로팅 컨테이너 터미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랜 동안 그 담론에 있었는데, 또 포스코도 하시는 것처럼 해양 도시를 오랫동안 그 주장해 왔었는데, 유엔 입장에서 뭐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터미널도, 컨테이너 터미널도 지금 플로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도시인데 불구하고 또 포스텍이 과거에 했던 해양 도시 개념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하는 걱정이 하나 생기고요. 발표하신 거 보니까 뭐 18부도의 상당히 희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그 컨설팅하고 프로젝트 하는 많은 분들이 여수를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수 해양 엑스포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잘 못하는 게 큰 문제점인데,
일반 시민들이 그곳은 가지 않고 오히려 여수 밤바다라고는 자연 발생적으로 한 그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고 가거든요. 그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그 먼저 이제 부산을 그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의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거의 이제 인정을 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 프로젝트가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 개발이나 어떤 시범 사업으로서의 상징성이나,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이제 국가와 도시에서 먼저 시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진 어떤 산업적인 부산이 가지고 있는, 현재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항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인프라, 그런 것들을 먼저 첫 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당시 어떤 시장님께서 가지고 이제 보여주셨던 어떤 담대한 비전이랄까요? 그러니까 유엔이 지향하는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이게 궤를 같이 한다라는 그 또 공감대가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엔도 이게 부산에서 끝나는 사업으로 당연히 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발주자들, 그 이를테면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정말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갖고 있는 도시들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장성을 봤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면은 후발주자들이 좀 뭐 어떤 부담 없이, 어떤 이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어떤 선진 국가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또 하나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제 부산이 어떤 이제 시범 사업으로서의 이제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당연히 이제 유엔 해비타트 자체는 이제 도시와 정주 문제에 집중한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컨테이너와 이런 어떤 해상 물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조금 적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물이 지구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이런 공간인데, 이런 공간과 우리가 더 이상 싸워야 되겠냐, 좀 조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 정주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심지어 이제 도시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이제 물과의 조화를 생각한 도시를 지지, 그러니까 옹호하게 되었다라는 그 전환점이 이제 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또 계신가요? 네, 예, 저 뒤쪽에 뒤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 미군 기지의 역할을 보면은 저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저는 주시면. 소속은 없고요. 방청하러 왔다가 제가 최근에 그 미군 기지 관련된 얘기를 듣고 그 동남아에서의 그 인천의 역할이 국제적인 역할이었구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동남아 그리고 인태 지역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천의 역할이 좀 지금 현재 G타워 인천자유경제구역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적인 그러면서도 동남아 물류와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께 질문을 하신 건지. 저 선생님께서 좀 지정 좀 해주십시오. 동남아 물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일본의 인천에서의 그 조병창 역할하고 지금 현재 그 인천에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과 좀 밀접한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질문을 제가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마도 인천 해양 도시에서 물류에 대한 분야들은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처음 항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항구 속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거점으로서의 항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역량으로 AI 기반과, 그리고 항만 물류라고 하는 물류의 기능, 그리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의 동향, 그 이동,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보에 대한 소통 등을 고려할 때 인천이 갖고 있는 이 입지적인 여건과, 그리고 기존의 도시의 역량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런 복합적인 기능들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작점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계신가요? 예, 시간도 이미 이제 맞추어져 가고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의 해양 도시라는 이 질문은 앞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답을 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한민국은 지난 산업혁명에 참여해 보지 못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량이 없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첨단 이동통신과, 그리고 지금 이 AI 시대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대에 첨단 기술을 통한 도시화나,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경험들은 부족해서 선진국들의 모습들을 쫓아가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했습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AI 시대의 미래와, 그리고 그 문제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오늘 미래 해양 시대에, 그리고 이 국제 해양 포럼에서 AI 시대의 해양 도시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보다 많은 논의와, 그리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것들에 우리의 기여가 다른 나라 도시들의 분명한 교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소들이 다른 도시의 미래가 되어서 그 미래에 대한 실패와 성공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대한민국 도시들이 앞으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분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전문가이지만 바로 이 세계의 미래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이 인천시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갖고 있는 기회를 인천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그리고 항만공사와 인천시가 서로 함께 통합해서 바라봐야 될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천이 인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이 국가의 모델이 되고 세계적인 공간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AI를 통해서 왔습니다. 또한 국제기구가 한국을 바라보는 것들은 앞서 한 분이 질문하셨지만 UN 해비타트는 국제기구로서 항상 추상적이고 아이디어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는 실행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진을 많이 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과 관은 있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것들은 생각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로서, 그리고 그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의 우리의 역량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습에서 미래로 가는 그 속에서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의 시작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방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새로운 미래의 출발에 인천국제해양포럼이
플랫폼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세 분의 훌륭한 토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5분 저희 자리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하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션 5 AI 기반의 해양 도시라는 주제로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과 발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마지막에 차장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죠. 저희 인천 국제 해양 포럼과 같은 이런 논의의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서 미래 해양 도시 그리고 해양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희는 내년에도 세상의 질문에 바다가 답하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식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여러분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